우리나라는 신석기 시대부터 그릇을 만들어 썼는데요. 그 빗살무늬 토기가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땅에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불을 지펴서 토기를 구워냈기 때문에 구덩이 위를 덮지 않아서 사방으로 열이 퍼져나갔어요. 그러다 보니 표면이 거친 그릇밖에 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가마를 만들어서 그릇을 구울 수 있었고, 가마에서 구우면 온도를 1000도 이상 높일 수 있어서 단단한 토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마터가 있었던 곳을 우리가 요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도자기는 우리가 한 단어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도기와 자기가 합쳐진 말입니다. 자기는 1200도에서 1400도까지 온도에서 구워서 강도가 매우 강한 그릇이고요. 도기는 그보다 낮은 700~800도씨에서 구워진 그릇을 말합니다. 고려의 대표적인 자기하면 고려 청자가 떠오르시죠. 경서동의 녹청자는 이 고려 청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고려 청자가 비색을 띠는 아주 아름다운 청자라고 한다면, 이 녹청자는 녹갈색의 유황을 발라서 구운 자기로 녹갈색 또는 황갈색을 띠고 있어요. 또 바탕흙이라고 하는 태토에 모래나 이물질이 섞여 있어서 구운 후 공기가 많이 생겨서 표면이 매끄럽지 못한 것이 특징입니다. 골프장 안에는 고려시대부터 이 조선시대까지 녹청자를 굽던 요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최순우 선생님은 1961년 경서동 녹청자 요지를 발굴할 당시 참여를 하셨는데요. 그 당시 이곳에서 생산된 도자기에 녹청자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녹청자를 만드는 과정은 먼저 자연에서 채취한 점토를 물에 풀어서 불순물을 없앱니다. 그리고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흙을 얻게 되는데, 이 과정을 수비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과정은 점토 속에 공기를 빼줘야 하는데, 이 공기를 빼는 반죽 과정, 연토라고 합니다. 다음 세 번째는 원하는 모양의 그릇의 형태를 만드는 과정인 성형이 되겠고요. 성형 후 박칼을 이용해서 정교하게 다듬는 정형의 과정을 거쳐서 그릇 표면에다가 음각 또는 양각, 철화 등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해서 도자기를 장식하는 과정이 다섯 번째 과정입니다. 그 후에 건조를 하고요. 건조하고 나서 800~900도에서 초벌구이 후에 유약을 입히는데, 이것을 시유라고 합니다. 시유 후에는 아홉 번째로 1200도에서 1300도씨 정도 되는 높은 불에서 단단하게 또는 광택이 나는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인 재벌구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요출 및 선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멋진 하나의 우리 도자기가 나오게 됩니다. 경서동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가마는 가마가 하나인 단실료이고요. 칸이 없는 통가마의 형태입니다. 발견 당시 굴뚝부와 아궁이가 훼손된 상태였고, 가마는 동남쪽을 향해 있었고요. 약간 20도 정도 이렇게 경사가 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마 안에는 도자기를 쌓을 때 그릇의 굽이 바닥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짐을 깔고 구운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그릇과 그릇을 포개어서 여러 개를 굽다 보니까 그릇과 그릇을 포개게 되는데, 서로 달라붙지 않기 위해서 그릇 사이에 조그만 돌멩이를 이렇게 올려놓게 되는데, 그것을 도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자가 고려의 상류층을 위한 그릇이라면, 녹청자는 일반 백성이나 사찰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담기 위한 생활 용기로 사용된 서민들의 삶이 담긴 그릇입니다. 발굴 조사 시 드러났던 가마의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녹청자 요지에 대한 학술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녹청자 박물관 내부에 가시면 도요지의 그 가마터의 모습을 복원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현동은 쇠고개라는 데서 유래된 이름으로 부평군 모을건면 신현리였으나 1914년 부평군 서곡과 통합이 되어서 부천군 서곡면이 되었습니다. 1940년이 되면 인천구에 편입이 되어서 현무점이라고 불려지다가 1946년 말 다시 신현동이 되었고요. 이곳에는 쇠고개, 구석말, 양끝말, 요골, 가운데말과 같은 자연부락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주소로는 신현동 131-7번지인데요. 인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정 중앙시장역 2번 출구에서 신현 북초 방향으로 걸어가다 보면 주택들이 즐비한 곳에 이렇게 웅장하게 가지를 뻗고 서 있는 나무가 보입니다. 바로 천연기념물 315호로 지정되어 있는 신현동 해안나무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림막이 쳐져 있어서 안에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밖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둘레가 넓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성인 한 7, 8명이 이렇게 둘러야지만 감싸 안을 수 있을 정도의 아름드리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1982년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때 500살이었다라고 하니까 지금은 540 정도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옛날 사람들은 자신이 정착한 곳에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마을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집성촌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마을의 안녕을 빌고 또는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기원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나무가 하기도 했고 또 하나의 역할은 마을 입구를 알리는 그러한 역할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나면 나무가 점점 커가면서 이곳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기도 했습니다. 회화나무는 콩과에 속하는 나무예요.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2m 높이고 둘레는 5.3m가 되는 나무입니다. 회화나무이지만 회화목 또는 회목, 괴목, 괴화목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가지만 이렇게 남아있지만 이곳에는 녹색으로 잎이 생겨나서 아주 무성하게 퍼지게 되는데 8월이 되면 또 황백색의 꽃이 펴요. 예쁜 꽃이 피는데 그곳에는 이제 루틴이라고 하는 황색소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 황색소 루틴이라는 건 고혈압이나 또는 지혈제 등의 약제로도 사용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에는 이런 전설이 또 전해져요. 윗부분에서 꽃이 펴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풍년이 불고 반대로 아래에서 꽃이 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풍년이 진다라는 전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이제 마을의 작은 당산 역할을 해오기도 했어요. 이 당산에서는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평온을 기원하는 그런 마을 제사를 지냈는데 6.25 전쟁으로 인해서 맥이 끊겼다가 1980년경부터 다시 지내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1년에 한 번 날짜를 정해놓고 지낸다라고 해요. 신현동 해안나무에서는 5월 28일 날 마을 원로들에 의해서 이 마을 제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나무로서 천연기념물이 된 것은 뭐 은행나무도 있을 테고 향나무도 있을 테지만 해안나무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이 딱 5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현동의 해안나무입니다. 이 해나무가 우리 마을에 있다라는 거, 우리 고장에 있다라는 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겠죠. 그리고 지금은 비록 이렇게 주택가에서 홀로
외로이 이렇게 서 있지만 앞으로는 많은 친구들이 생겨서 더 자유롭게 가지를 뻗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집 신도비는 인천 유형문화재 32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공촌동 산 8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공촌동은 삼국시대에 계양산 기슭에 있는 갈매산 밑에 동현이 있던 마을이라고 하여서 고현리라고 불렸고요. 이후에는 부평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었던 동네로 구한 말에는 이 마을의 모양이 한자에 공평할 공자와 닮았다 하여서 공촌동으로 불렸습니다.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으로는 묘표와 묘갈, 신도비가 주로 있는데요. 묘표는 우리의 이름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묘에 붙이는 이름표, 이 묘의 주인이 누구인지와 그 관직 같은 것들이 간단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묘에 보면 이런 묘표들은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좀 높은 관직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신도비라든지 또는 묘가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신집의 신도비인데요. 신도비는 종 2품 이상의 관직을 한 사람에게만 묘에만 세우는 것으로 죽은 사람의 평생의 사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묘 중심에서는 동남쪽에 세우게 돼요. 그래서 묘의 위치를 안내하는 역할도 합니다. 풍수지리상으로 묘의 동남쪽은 신이 다니는 길이라 하여서 신도라고 합니다. 그럼 묘갈은 신도비보다는 조금 더 낮은 관직, 정3품부터 관직에게는 이 묘갈을 세우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커다란 비석이 바로 심집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심집의 신도비인데요. 그래서 이 신도비에는 그 심집 선생님의 선조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일생의 업적에 관한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후손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시호를 받은 이후에 이 신도비를 세우게 된 그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이 신도비에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한번 가까이 보시겠어요? 신도비의 앞부분에도 지금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도 아주 많은 글자들이 적혀 있는데 대부분 후손과 또는 본인의 업적 그리고 이분이 시호를 받게 된 과정 그리고 신도비를 세우게 된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 신도비는 아랫부분 또 몸체 부분 또 지붕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형의 받침돌 모양 받침돌이라고 해서 이것을 비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대. 그리고 직사각형으로 길쭉하게 올라간 이 부분을 우리가 비신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비신석. 그리고 가장 윗부분에 보시면 우리 기와집 모양을 한 지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비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도비는 비대, 그리고 비신석, 비계석 이렇게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집은 조선 인조 때의 문신입니다. 7살 때 시를 지을 정도로 신동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28살 때가 되면 문과에 급제하여서 외교 문서를 다루는 승문원의 관리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광해군 때 폐모론이 일어나면서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조임금 때가 되면 다시 관직에 나아갔는데요. 이 인조임금은 광해군을 몰아내고
몰아내고 임금의 자리에 오르신 분이에요. 그것을 인조 반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조 반정 때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이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접을 또는 좋은 관직을 얻지 못하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을 이괄의 난이라고 합니다. 인조 임금은 이괄의 난을 피해서 공주로 피신을 가게 되는데 이때 왕을 호위한 사람이 심즈읍 선생님이시고요. 그 공을 인정받아서 호종공신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 심즈읍의 묘는 원래부터 여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 시흥에 있었습니다. 1970년대 서구 공촌동에 청송심씨 묘역을 조성하게 되면서 이곳으로 이장하였고요. 신도비 역시도 그때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서구 가자동에는 신진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이 일대는 청송심씨 가문이 300년 넘게 살아온 그 집성촌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300년 넘게 살아온 고택인 관해각이 있는데, 이 청송심씨 가문에서는 이 관해각을 지역 주민들이나 문화단체들이 언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나눔 그리고 문화 나눔을 펼치면서 선조들이 했던 선행들을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서구의 인물 유산율의 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인천시 기념물 5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곳은 경서동 산 200-1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묘 뒤편으로 이렇게 나무들이 굉장히, 지금은 겨울이라서 무성해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묘의 앞쪽으로 보면 많은 공터들이 보이는 곳에 큰 차들도 있고, 또는 이제 사유지로 농사 짓고 있는 밭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1층, 2층, 3층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 중에서 유산율의 묘 그리고 그의 부인의 묘가 맨 위쪽에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경서동인데요. 경서동의 옛 지명은 고잔입니다. 고잔은 곧 안이 고잔이 된 것인데요. 우리가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깊숙하게 들어와 있으면 만이라고 하죠. 그런데 육지부가 바다 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고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서동은 고제 안쪽에 있다라고 해서 곧안, 그것이 변형되어서 고잔이라고 불리다가 이후에는 경명현, 혹시 들어보셨나요? 직맹이 고개 들어보셨나요? 경명의 서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경서동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유산율은 문화유씨의 중시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시조, 조상이 누군지 모두 알고 있나요? 네, 중시조는 이 시조의 후손입니다. 후손인데 중간에 가문을 일으킨 사람을 중시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유산율은 3살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아버지 유임이 홍건적을 토벌하다가 순직하였고 14살이 되면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아버지 유관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16살 때 과거시험 1차인 생원시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살 때가 되면, 18살 때면 태조 2년 때예요. 태조 2년 1399년에 문과에 급제하여서 벼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좌정원이라고 하든지 또는 관리의 임명권을 가진 이조정랑 또는 병조정랑 등을 거치면서
태종 9년에는 임금이나 또는 신하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른 말로 지적하는 사관원 지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게 되었을 때 태종 9년 때였어요. 태종 9년 때 그 태종 임금의 처남, 그러니까 태종 임금의 왕비인 문경왕후의 동생인 민무구와 민무질이 아주 큰 잘못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다가 황해도 안악지방으로 유배를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에 유배에서 풀려나게 돼요. 그 이후부터는 더 높은 관직까지 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관찰사, 지금의 강원도지사 정도 될 것 같고요. 또 한성부윤, 지금의 서울시장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차곡차곡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황실의 경사를 축하해 주러 가는 사신단이 있어요. 그걸 진화사라고 하는데 그 진화사가 되어서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분은 학문적으로도 아주 깊이 있고 뛰어났지만 음악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예문관 대제학 시절에는 악학 제조를 겸하게 됩니다. 그 악학이라는 건 음악에 관한 옛 문헌을 고찰하기도 하고 또 음악서를 편찬하기도 하고 또는 음악이 그동안은 악보가 없었는데 그냥 전해 내려오던 음악들을 악보화해서 정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음악인 아악을 정리하는데 크게 기여하신 분이 바로 유산울입니다. 자, 유산울의 묘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묘 둘레를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고 있는 토성이 보이시죠? 이 토성을 우리가 곡장이라고도 하고 사성이라고도 합니다. 곡장을 둘렀다, 사성을 둘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아늑한 공간 안에 이렇게 묘가 조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묘가 봉분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봉분 주변으로 돌을 둘러 놓았죠. 이것을 호석 또는 둘레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앞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묘 앞에는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올려놓는 곳이죠. 바로 상석이 위치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음식을 차려 놓았으면 이분들이 나와서 식사하실 곳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직사각형의 이런 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우리가 영혼이 나와서 논인다라고 해서 혼유석이라고 하는 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향불을 피우는 우리 향로석이 있고요. 자, 그러면 묘의 가장 중앙에 보면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는 묘의 위치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일품 이상의 관직을 가진 분들에게만 이것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물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장명등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불을 놓고 불을 밝혀주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좌우로 문인석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인석은 임금님을 뵐 때 입는 관복 그리고 모자를 썼다라고 해서 이 관복을 복두공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죠. 단순히 손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홀이라는 걸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홀은 임금님을 뵈러 갈 때 약간 이렇게 메모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을 들고 복두공복 차림으로 임금님을 뵙고 있는 문인석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모자까지 해서
182. 아주 큰 키를 가진 문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좀 특징적인 건 이렇게 키가 큰 문인석이 있고요. 여기 상성 옆으로 이렇게 좀 키가 작은 형태, 좀 키가 작고 좀 왜소한 형태의 문인석은 고려 때 좀 이렇게 작은 문인석을 세우게 되는데, 이때가 조선 초기이기 때문에 고려 때 그러한 문인석을 좀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동작석과는 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문인석으로 보여집니다. 역시나 복두공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성남동 119-2번지로 성남 이음숲 내에 있어요. 성남동은 석구세 남쪽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옛 마을로는 번작, 번지기, 고잔, 오두물이 있었습니다. 군대가 있어서 돌아가면서 정권을 섰다 하여서 번지기, 또 고제 안쪽에 있다 하여서 고잔, 또 옷이 오른 사람이 와서 씻으면 낫는 우물이 있다 하여서 오두물이라고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좌측으로 보시면 경인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앞쪽으로 보시면 신강아파트라든지 동남아파트가 있고 신석초가 인근에 있습니다. 도서강은 조선 초기의 문신인데 공관은 배천이고요. 자는 중래, 호는 정은입니다. 아버지는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당시에 공을 세워서 조선 개국 2등 공신에 오른 조반입니다. 그리고 조서강은 태종 14년 문과에 급제하여 관직에 나간 후에 주요 관직을 두루 거치면서 2조 참판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세종 13년에는 기주관으로 세종실록을 편찬하는 데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주관이라고 하는 건 역사의 기록관이고 또 편찬을 담당하는 그런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 후에 좌관을 거쳐서 경상도 관찰사 형조 참의를 역임한 후에 세종 23년에는 도승지에 오르게 됩니다. 이 도승지라고 하는 자리는 왕명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는 신하들이 왕에게 올리는 글을 전달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도승지가 되어서 세종을 측근해서 보필하였고요. 보평읍지에 따르면 조서강은 이 2조 참판을 지낸 후에 50세 때 사직을 하고 아버지 그 조반이 별장에 있는 이 가정에서 은거하였다고 전해집니다. 그 가정은 현재 루원시티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가정이 굉장히 아름답기로 소문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세종 임금은 궁중에 화원을 보내서 조서강이 머물고 있는 이 가정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였고요. 또 세종 임금의 셋째인 안평대군은 석호 가정벼록도라고 하는 가정을 소재로 한 서화집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람을 놓고 나서 이렇게 둥글게 올라온 부분을 우리가 봉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봉분 앞으로는 잠깐 올라가 볼게요. 봉분의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봉분 둘레에 돌을 쌓아놨죠. 이걸 둘레석 또는 포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주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자, 앞쪽은 사각으로 되어 있고 뒷부분은 원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묘의 형태를 전방 후원 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복분 앞으로는 이렇게 묘지석이 세워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글씨가 쓰인 거 보이시나요? 자, 가선대부 2조 참판 조공지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선대부 2조 참판을 지낸 조반의 묘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묘비의 모습이 좀 특이하죠.
약간 종을 뒤집어 놓은 모양 같기도 하고, 또는 모자를 이렇게 세우는 모습 같기도 하고요. 또는 꽃을 이렇게 거꾸로 놓은 모습 같기도 한데, 이 꽃을, 연꽃을 뒤집어 놓은 모양이라고 해서 하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비석의 형태를 비좌 하엽이라고 합니다. 비자 하엽의 비석이고요. 그리고 묘 앞에 큰 상 같은 게 있죠. 상. 이 상은 뭐 하는 곳일까요? 네, 제사 지낼 때 음식을 놓아두는 곳, 상석이라고 합니다. 상석. 그러면 이 상석과 묘비 바로 앞에, 사실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직사각형의 돌이 하나 놓여 있어요. 혼유석이라고 합니다. 영혼이 나와서 노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나와서 노늘기도 하고 상석에 놓인 음식을 먹기도 하는 그런 혼유석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향을 피우는 향로석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향로석. 자, 그리고 양쪽 옆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키가 굉장히 큰 사람이 서 있죠. 바로 문인석이라고 합니다. 임금의 신하는 문신, 무신이 있는데, 문신은 문인이라고 하여서 손에 이렇게 호를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손을 하고 있는 모습에 호를 든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 시대의 문신이나 또는 조선 초기의 문신, 조선 중기 후기의 문신상의 모습이, 문인상의 모습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좀 키가 크고 날씬한 모습의 문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곡동은 큰 골짜기 위치한 마을이라고 해서 한골, 황골, 황곡, 대곡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가연산 큰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지요. 고인돌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요. 강화도와 전라북도 고창, 전라남도 화순의 고인돌군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서구에도 고인돌군이 있는데, 대곡동 고인돌과 또 원당동 고인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곳은,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대곡동 고인돌군으로 10여 개의 고인돌이 좀 흩어져 있습니다. 고인돌은 큰 돌을 받치고 있는 괜돌, 고임돌에서 유래되었고요. 지성묘라고도 불립니다. 지금 고인돌을 보시면 큰 돌이 위에 하나 덮여져 있죠. 이 큰 돌을 우리가 덮개돌이라고 하고요. 이 덮개돌을 받치고 있는 양쪽에 있는 돌, 이걸 고임돌, 갬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보시면 갬돌 사리를 막아놓은 막음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천에는 강화와 문학산, 서구, 검단, 원당동, 대곡동 일대를 중심으로 고인돌이 밀집하여 분포되어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 생활 유적은 주로 얕은 구릉지대에 많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대곡동 고인돌군 역시 가연산 동쪽 자락인 안산과 세자산 사이에 평평한 구릉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연산 주변이 강력한 청동기 사회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바위를 두 개의 바위가 받치고 있는 모습의 고인돌은 한강 이북에 주로 분포한다 하여서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탁자식, 마치 우리 식사를 하는 식탁 같죠?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남쪽에서 주로 발견된 고인돌은 남방식 고인돌이라고 하였는데, 이후에는 바둑판식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이 바둑판식 고인돌은 땅속에 돌방을 만들고 작은 받침돌, 지금
고인돌, 받침돌보다는 조금 더 낮은 받침돌을 세운 뒤에 그 위에 덮개돌을 올린 형식입니다. 이곳에 있는 고인돌구는 모두 10여 기 정도가 되는데 탁자식과 바둑판식이 섞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탁자식 고인돌 2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매몰되거나 흩어져서 파괴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그 받침돌들이 탁자식 고인돌의 받침돌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곳 고인돌군에 있었던 대부분의 고인돌은 탁자식 고인돌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구 마전도 산 120-4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묘역이 굉장히 커다랗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왕실의 묘역과 비슷한 크기라고 해서 이 마을 일대를 능암부락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 바로 앞쪽으로 보시면 긴 공터가, 넓은 공터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지금 한백륜 묘역, 역사, 문화, 공원, 조성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아래쪽으로 보시면 능안제라고 해서 한백륜 묘역의 제실이 조성되어 있어요. 이 제실이라고 하는 건 후손 지내기 위해서는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또는 멀리서 왔을 때 이곳에 묵기도 하는 그러한 공간을 제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묘역 바로 아래에 능안제라고 하는 제실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백륜의 묘역 바로 아래쪽에는 이 한백륜의 세 아드님의 묘비가 이렇게 3기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백륜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백륜은 조선 시기의 문신이에요. 그리고 청주 한시 양해공파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19살의 관직에 나아가서 그 조선 시대의 중앙 군인을 오위라고 하는데 이 오위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최고의 군사기관이 오위 도청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백륜은 그 오위 도청부라든지 주요 관직, 직책들을 거쳐서 1470년 성종 임금 때가 되면 우의정에 오르게 됩니다. 혹시 임금님의 신하들 중에서 가장 높은 관직이 어떤 관직인지 알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한 3정승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가장 높은 직책은 영의정이고요. 2번째가 좌의정, 3번째가 우의정이 되게 되는데 이 한백륜은 우의정에 올랐으니까 굉장히 높은 관리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한백륜의 딸은 그리고 예종 임금의 왕비였어요. 바로 안순 왕후입니다. 원래 예종의 비는 한명회의 딸이었지만 이 한명회의 딸이 병으로 죽게 되면서 그 이후에 새로운 왕비를 들이게 됐는데 바로 한백륜의 딸이 그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왕비임에도 불구하고 이 한백륜은 재물을 탐내지 않고 아주 청렴하게 살았어요. 한 친구가 한 번은 한백륜의 아주 낡고 초라한 집을 보면서 보기함은 왕대비 같으면서 가마도 못 다닐 정도로 이 좁은 집에 사는가 라고 하자 이 한백륜께서 하신 말씀이 선임께서 물려준 것으로 비바람만 가리면 족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청백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묘역을 한번 살펴보시면 잠깐 이렇게 올라와 보시면 무덤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능안이라고도 능안부락이라 불린다라는 말씀 드렸었죠. 그리고 이 무덤에 봉분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무덤 주변으로 이렇게 둘레석을 둘러 놓았습니다. 호석이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이 호석 주변으로 보시면 다양한 모양들이 좀 새겨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어떤 모양들이 보이시나요? 꽃의 모양도 보이고요. 무궁화도 보이고 또 새도 있고요. 대나무의 모습도 보이죠. 그래서 둘레로 각각 다른 그림들이 있는데 모두 24절기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묘역 바로 앞으로는 이렇게 제사 지낼 때 음식을 차려 놓을 수 있는 상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81년에 이 묘역을 다시 조성을 하면서 상석의 자리를 팠을 때 이곳에 백자로 된 묘지명이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백자 묘지명은 이 무덤이 누구의 묘인지 또 어떤 분의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 그 기록을 백자에 적어서 땅에 묻어 놓기도 했어요. 물론 이런 비석들이 있긴 하지만 혹시라도 이런 비석들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장례식 때 부장통으로서 같이 백자를 묻기도 했는데 이 1981년에 이곳을 다시 단장을 하게 되면서 5매의 그 백자 묘지명이 발견되었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인천 시립박물관에 묘지명이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요거 어떤 기능을 했을 것 같나요? 여기는 이렇게 또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이건 장명등이라고 합니다. 장명등이라고 하는데 묘지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는 기능을 하기도 했고요. 일품 이상의 고위 관직자에게만 세우던 것이기 때문에 신분을 나타내는 그러한 역할도 했던 것이 바로 이 장명등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불을 켜놨던 그런 역할들을 했겠죠. 그쵸? 그리고 양쪽 옆으로 보시면 무덤 양쪽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임금님을 만나 뵐 때 입는 복두공복이라고 해요. 이 모자와 옷을 입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임금님 앞에 나아갈 때 신하들이 입었던 옷으로 복두공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죠. 그냥 단지 손만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홀이라고 하는 걸 들고 있어요. 그래서 홀을 들고 있는 문인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석도 있고 장명등도 있고 문인석도 있고 상석도 있지요. 이러한 것을 무덤 앞에 있는 이렇게 돌로 만든 물건들을 우리가 성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팔각 기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보면 이렇게 구슬 같은 장식물이 있고요. 이거는 뭐처럼 보이나요? 약간 촛불 같기도 하고 또는 좀 뽀뽀머리 같기도 하고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네, 이런 모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특이하다 그러면 아마 이 동물일 거예요. 여기 새겨지는 동물은 주로 새호라고도 불리고요. 또는 다람쥐 같아 보이기도 해요. 꼬리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누구는 또 도롱뇽 같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이 새우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내려오는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반대편에 있는 저기 새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자, 잠깐 다가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새우는 올라가는 모습을 하고 있네요. 자, 어떤 의미일까요?
자, 한쪽은 내려오고 한쪽은 올라가고, 자, 왼쪽은 올라가고 오른쪽은 내려오네요. 그냥 선생님 이거는 생각인데요. 한쪽은 여기가 촛불 모양이니까 한쪽은 올라가서 불을 켜러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한쪽은 불을 켜고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 조상이라고 한다면 뭔가 음식을 드시려고 내려오는 모습 같기도 하고, 또 다 드시고 올라가는 모습 같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좀 상징적으로 나타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백륜 묘역에서 우리는 또 한백륜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다양한 성물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청렴한 제상으로 장례 때 성종 임금이 조회까지 중단하고 애도했던 인물이라고 하니 이 서구에 비감이 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저는 지금 허암 정의량의 유어지에 와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시면 야트막한 산으로 되어 있는 곳에 중턱쯤에 저희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 산이 바로 허암산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허암산은 검암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검암동 산 61-5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검암동은 마을에 커다란 검은 바위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현재 서인천 고등학교에 검은 바위가 있었다라는 유래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인천 고등학교 교정에는 검바위 공원이라고 해서 이 유래를 좀 증명할 수 있는 그러한 공원이 조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정의량의 유어지는 지금 검암동 이 허암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유물이나 문화재가 남아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그 터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유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량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똑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9살 때 이미 논어를 읽었고요. 청년이 되어서는 그 살인파의 거두인 김종직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고, 성종 임금 23년에는 그 과거 1차 시험인 생원시의 수석으로 1등으로 합격을 하여서 성균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관직의 뜻을 두지 않고 시골에 내려가서 파묻혀서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를 길러내던 사람을 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림의 거두가 바로 김종직이었고, 그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바로 정의량입니다. 그런데 성종 임금은 나라를 올바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 사림들을 관직에 등용을 했어요. 그리고 부패한 기존의 훈구파라고 하는 그 관리들을 비판하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 잡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런데 예성 연중이죠. 성종 임금 다음에 연산군이 새 임금이 되었을 때 이 연산군은 바른 말을 하는 신하들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정의량은 자신의 능력이 나랏일에 이롭게 쓰여야 한다라고 하는 아버지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서 연산군에게 임금이 지켜야 할 도리 10가지를 올렸다가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연산군에게 올린 10가지 상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정군심이라고 해서 임금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근경련, 경련을 부지런히 하는 것, 납간쟁, 간쟁을 받아들이는 것, 판현사, 어진과 사악함을 구별하는 것, 대신을 공경하는 것, 내시를 억제하는 것, 학교를 숭상하는 것, 이단을 물리치는 것, 상벌을 삼가하는 것, 재물을 절약하는 것, 이렇게 10가지의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산군 2년이 되면 이 사림의 거두라고 하는 김종직이
세조 임금이 조카인 단종을 내쫓고 왕위를 빼앗은 것을 비판하는 글이었던 조의제문이라는 글을 그 이전에 썼는데, 그것이 발단이 되어 가지고 무오년의 살인들에게 큰 화가 미치게 됩니다. 무오년의 살인들의 큰 화를 입었다라고 해서 무오사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산군 때부터 명종 임금까지 4번의 사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무오사화는 그 첫 번째 사화입니다. 자, 이때 많은 살인들이 죽고 귀양을 가기도 했는데요. 정의량도 이때 장형 100대를 맞고 삼천리 유배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배지에 있을 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유배에서 풀려난 뒤에 그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어머니의 산소에 가서 심요살이를 한 뒤에 또 다른 사화가 일어날 것을 예견하고 강변에 상복과 집신을 벗어놓고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 자취를 모든 사람들이 허암이 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자취를 감추고 들어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허암산이고요. 정희량의 허암은 바로 이곳 허암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정희량은 이렇게 학문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산속에 은거를 하면서 또 차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이 유어지에 오시면 다인 정희량이라고 해서 차를 좋아했던 정희량에 대한 그 정희량이 쓴 시가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하고요. 시비가 뒤쪽 편에 보면 제 앞쪽으로 보시면 시비가 서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허암차샘이라고 하여서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홀로 앉아서 차를 다려 4개에게 받들어 올리다 해서 허암차샘이라고 해서 이 샘을 이제 허암차샘이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정희량은 허암산에 은둔하여 살면서 음양오행의 이론에 따라서 생활을 했는데요. 그 중에 좀 대표적인 것이 가운데 숯불을 담고 주변에 채소를 담아서 익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대접 모양의 화로를 만들게 돼요. 발명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신선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신선로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이 신선로가 대표적인 궁중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산에 은둔해서 살면서 채소와 함께 먹었던 그 음식이 어떻게 궁중 음식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희량이 처음에 발명했을 때는 이렇게 중간에 화로를 놓고 주변에 채소를 놓고 좀 소박하게 먹었던 음식인데, 그가 죽은 후에 이제 이것이 궁중으로 전해지면서 채소와 고기 또 갖가지 고급 양념들을 사용해서 먹는 고급 요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사용했던 대표적인 것이, 여기 보시면 정조가 그의 어머니 헌경왕후 해경궁 흥씨의 회갑잔치를 기록한 원행, 을묘, 정리, 의궤의 상차림에도 있을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요리로 꼽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허암산은 그리 높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고 산책하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을 한번 오셔서 차도 한잔 마셔보고 또 정희량이 쓴 시도 감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구 대곡동 3151-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대곡동은 큰 골짜기에 위치한 마을이라고 하여서 한골, 황곡 또는 대곡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은 고려 후기 문신인 박병문과 그의 후손들의 묘역입니다. 두밀 마을에서 안색골로 내려가는 도로변 구릉에 위치하고 분포하고 있는데요. 박병문이 이곳 두밀 마을에 자리 잡은 뒤 조선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이곳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조선 인조 때 중앙과 지방 행정의 감찰과 고발을 담당하는 사헌부의 수장이었던 수장인 대사원을 지낸 박동선의 묘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묘표를 보시면 좌참찬을 지냈고 즉 영의정에 추증이 된 박동선의 묘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그의 부인인 정경 부인 전주이 씨가 부좌되어 있다라고 합장묘입니다. 그렇게 묘표가 조성이 되어 있고 제사 때 음식을 차려 놓을 수 있는 상석, 그리고 묘비와 상석 중앙에 혼유석, 영혼이 나와서 논이는 곳이라고 불리는 혼유석이 있고요. 그리고 상석 앞에 향을 피우는 향로석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묘 양쪽 좌우로는 이렇게 망주석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동선의 아래에 보면 박동선의 아들 박정의 묘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은 역시 조선 인조 때 이조 참판을 지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신도비가 마을 입구에 세워져 있습니다.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 입구에는 지금 저의 오른쪽과 왼쪽을 보시는 것처럼 박동선과 박정의 신도비가 서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동선의 경우에는 조선 인조 때 중앙과 지방 행정의 감찰과 고발을 담당하는 사헌부의 수장이었던 대사원을 역임을 하였고요. 그 대사원을 역임하고 인조 임금 때 나중에 청나라가 되는 후금이 조선에 두 차례 침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1차 침입을 우리가 정묘호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박동선은 인조를 호정하여 강화로 가기도 했고요. 2차 침입인 병자호란 때는 왕손을 모시고 피난했다가 난이 끝난 후에 한성에 돌아와서 자참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박정은 1623년 광해군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인조를 즉위시키는 정변이었던 인조 반정에 참여해서 정사 3등 공신에 오른 후 홍문관, 대사원을 거쳐서 이조 참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두 사람은 1686년 숙종 12년에 죽은 이후에 그 공적을 인정받아서 각각 정헌과 충숙의 시호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두 분의 신도비는 종이품 이상의 관리들의 묘 앞에 세우는 비석으로 두 분의 그분들의 업적이라든지 생애, 또 선조와 후손에 대한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비석은 지금 잠깐 비석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비석의 받침돌은 사각의 받침돌, 이 비대 위에 직사각형의 비석의 몸체 비신석이 서 있고요. 석을 세우고 그 위에 개석을 올려놓은 형태입니다. 머릿돌이 개석을 올려놓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의 신도비 역시 밑에 받침돌 비대를 세우고 중앙에 비신을 세우고
세우고 아버지인 박동선의 대석과는 좀 다른 형태이지만 지붕돌을 대석을 올려놓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서구 원당동 382-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당동은 으뜸이 되는 당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의령남시 부정공파 종중묘역으로 가장 할아버지인 남정화의 묘, 그리고 그의 아들 남정, 그리고 손자 남두장의 묘 등 세 개의 묘와 더불어서 후손들의 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조선 중종 때 가산대부 천지 중추부사를 지낸 남정화 묘에는 1679년에 건립된 것으로 김석주가 짓고 이정영이 쓴 묘관과 가장자리에 구슬 모양의 무늬가 있는 만주석이 한 쌍이 서 있습니다. 죽은 후에 보사원종 공신 1등에 추운된 남정묘에는 1974년에 건립된 것으로 김수항이 글을 짓고 심익현이 글씨를 쓴 묘표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남정의 아들 남두장의 묘가 있는데 효정 1년 1651년에 진사가 되어 한성부, 판광, 공조, 정랑 등을 거쳐 죽은 후에 승정원 자승지 겸 정년 참천관에 추증되었다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성물이 잘 보존되어 있어 조선시대 사대부의 묘역의 원형을 볼 수 있습니다. 시기념물 61호로 대곡동 산 120-1번지 대곡동 한곡에서 두밀마을로 향하는 길 좌측 야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선 중종 때 문신인 신영이 이곳에 입향조가 되어서 지금은 그 후손 40여호가 집성촌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신영은 연산군에서 명종 때의 문신이기도 하고요. 김식의 문인이기도 합니다. 중종 11년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중종 18년에 알성문과의 장원으로 급제하여 홍문관에 발탁되었습니다. 수찬으로 있을 때 이 수찬이라고 하는 건 지편전과 홍문관에 설치된 정육품 관직이에요. 이 수찬에 있을 때 그 화를 입은 사화로 화를 입은 스승 김식과 조광조를 변호하다가 탄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때는 관직의 뜻을 두지 않고 시골에 파묻혀서 학문을 연구하고 또 제자를 양성하던 사람을 사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종 임금 때가 되면 이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사림들을 등용하게 되었는데 이때 대표적인 사림이 바로 김식과 조광조입니다. 하지만 연산군과 명종 때까지 이 사림들에게 큰 화가 미치는 사화가 4차례에 걸쳐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인데요. 기묘사화 때 이 신영의 스승인 김식과 조광조가 그를 변호하다가 탄핵을 당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형조 좌랑, 함경도 도사를 거쳐서 공조, 형조, 병조, 정랑, 지평을 역임하기도 합니다. 권신에 아부하지 않아서 한때 수원부사로 자천되기도 했지만 어진 정치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한성부 서윤 2호 예병조의 참판을 지내고 지중추부사까지 오르게 됩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신도비는 1573년에 세워진 신영의 업적과 가계가 기록되어 있는 신영의 신도비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평산신씨 묘역이고 바로 앞에 이제 신영과 단양우씨 정부인 단양우씨가 합장되어 있는 묘인데요. 이 평산신씨 묘역의 가장 위쪽 지금 신영의 묘 바로 뒷부분
가장 위에는 단양 우씨의 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려시대 황골 마을에는 원래 단양 우씨가 집성천을 이루어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6세기 초에 신영이 이곳에 단양 우씨 우석규의 딸과 혼인을 하면서 이곳에 입향해서 입향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가장 위에 평산신씨 묘역 가장 위에는 단양 우씨 신영의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묻혀있게 됩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사대부 묘역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신도비의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신도비 옆에 위치하고 있는 망주석의 모습이 양옆으로 세워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망주석 앞쪽으로 문인석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은 지금 보시는 문인석은 그 궁궐에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입는 관리들의 관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금관조복이라고 합니다. 금관조복을 입은 문인석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평소에 임금님을 만날 때 입는 관리들의 관복인 복두공복을 입은 문인상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조선 사대부 묘역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딸과 사위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죽은 후에 그 제사를 맡기는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한 그런 실증적인 자료라는 점에서도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구 가정동에 있는 가정터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가정터는 인천 국민안전체험관과 가정일동 행정복지센터 사이에 있는 루원안전공원 내에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은 주소로 본다면 가정동 488-10번지에 해당하고요. 이 가정터는 조선 개국공신 조반의 별장지입니다. 조반은 이성계가 조선을 세울 당시에 공을 세워서 개국 2등 공신에 오르고 부흥군에 봉해졌습니다. 부평 부읍지의 고적조에 따르면 가정이 서군면에 있는데 복흥군 조반의 벼럭 별장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반의 외가가 이곳에 있어서 별장을 지은 것인데 별장을 지은 것은 한 1400년 정종 2년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그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남동에 조서강의 묘가 있는데 이 조반이 조서강의 아버지가 돼요. 그래서 조서강이 50세에 이조 참판을 그만두고 이곳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기록이 부평 부읍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은 그가 사는 가정의 모습을 공중하원을 시켜서 그려서 바치게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관리들이 이 가정을 주제로 한 시를 많이 쓰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세종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의 경우에는 이렇게 쓰여진 시들을 모아서 석호가정벼록도라는 화첩을 만들어 아버지 세종에게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가정은 현재 루원시티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가정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이곳에서 만년을 보낸 오랜 세월을 보낸 조서강이 읊은 자음시가 새겨져 있는데 그 자음시를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어서 안에까지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그 조서강이 읊었던 자음시를 보면 승한, 승일, 도총가, 심리, 방도, 만수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가한 틈을 타서 날씨 좋은 날 총가에 이르니
아름다운 심리, 넓은 들판에 여러 가지 꽃이 피어 있구나라고 되어 있고요. 반취 기려 무사계, 태평, 추노, 자감과 얼큰이 취하여 낙이 타고 돌아올 때 태평성대의 추농이 절로 나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터의 표지석은 원래 여기 있던 것은 아닙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가정역 일대에 있던 표지석이었는데 그 일대가 지금 개발이 되면서 이곳 누원안전공원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연희진지는 서구 연희동 산 247번지 일대에 조성되어 있었던 것을 말하는데요. 이 연희진지는 지금 문화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문화재보호법 또는 시도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는 아니지만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인 비지정 문화재입니다. 조선 26대 왕인 고종임금 때 병인양요, 식미양요, 또 운요 사건을 겪으면서 국방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특히 운요 사건 후인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일본이 부산 외에 2개의 항구를 더 개항하게 하기 위하여 서해안을 탐사를 하고 있을 때 인천에 개항을 요구해 올 것에 대비해서 인천과 부평 연안에 진과 포대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때 인천에는 화도진이 설치가 되고 부평에는 이 연희진이 설치가 되게 됩니다. 진이라고 하는 건 군사상 중요한 지역인 해안에 설치하여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던 군사 주둔 지역을 말합니다. 연희진에서는 연희포대와 가정포대 등을 관할하였는데 인천을 개항하기로 결정한 뒤인 1882년에는 혁파되었습니다. 그 후 부평 연안 포대들은 화도진 관할로 이관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연희포대는 원래 3개의 포자를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그 포자는 없어지고 포대 주변에 둘러쳐졌던 그 돌 축대들만 남아 있습니다. 연희진지는 후에 서고 출장소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주변에 이렇게 서고중학교 또는 우성아파트 이런 곳이 들어서 있으며 당시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명공원 안에 연희진 터라고 하는 표지석만 덩그러니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